안녕하세요. 내일 모레면 반백살의 나이가 되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바람나서 죽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 글까지 쓰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아니면 제가 언제 또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기혼자분들 중 제 말에 공감해 주실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밖에서 내 남편 욕하는 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못난 놈 만난 게 꼭 내가 못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결국엔 다 내 탓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생 최고로 억울하고 더러운 일을 겪고도 어디 가서 제대로 말 한번 해보지 못했네요.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 죽은 남편이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린 일입니까? 친정 부모님이 아시면 뒤로 넘어가실 일이죠.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알고 계신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여기에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채널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저만큼이나 경악스러운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다들 용기를 내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 행렬에 동참해 보려고 하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20 후반에 친정 오빠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오빠의 군대 후임이었는데 입을 어찌나 잘 터는 사람이었는지 오빠는 그런 남편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서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 준 듯 했습니다. 내 군대 후임인데 저녁하면 너 꼭 소개해 달라고 해서 만든 자리니까 그냥 얼굴만 비추고 온다고 생각하고 갔다 와. 대신 내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 예의는 차려야 된다. 갔다 오면 오빠가 용돈 줄게.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저라 그 당시 저는 남자 보는 눈이 정말 높았습니다. 집안도 빵빵하고 적어도 사자가 들어간 직업인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을 할 생각이었죠. 제 마음 같아서는 오빠가 만들어준 오빠 후임과의 소개팅 자리에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서 막 전역한 것도 모자라 직업도 없는 남자를 제가 왜 만나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오빠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 일단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긴 했는데 그게 평생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민 너 그 최근이랑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만나기 싫다고 하더니 직접 보니까 사람이 괜찮긴 하지? 야 걔랑 있으면 웃을 일밖에 없다니까. 솔직히 백수인 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얼굴 하나는 잘생기긴 했더라고. 그래서 재미로 몇 번 더 만나보다가 질리면 그때 헤어지게. 남편과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은 친오빠에게 말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끼고 다니기 괜찮을 정도로 잘생긴 외모라 잠깐 몇 번 만나다 질리면 헤어질 생각이었죠. 근데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고 연애 1년 후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남편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만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헤어지자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이라도 좀 해봐. 성미야, 네가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솔직히 나 요즘 네가 자꾸 결혼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워. 우리 연애만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너도 처음엔 나랑은 결혼 생각 없다고 연애만 하자고 했잖아. 남편은 그렇게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로 우리 연애의 주도권을 쟁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싫어해도 제가 싫다고 하는 게 맞는데 남편 쪽에서 먼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근데 너 진짜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도대체 왜? 너 우리 가족들이랑도 친하고 우리 집 잘 사는 것도 알잖아. 근데 왜 싫다고 하는 거야? 너 설마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지. 집안은 그렇다 쳐도 일단 내가 직업이 없잖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너랑 결혼 생각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너랑 결혼 생각하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니겠니? 이런 내 심정 네가 좀 이해해 주라. 남편은 군대를 전역하고 30이 돼가도록 직장 한번 다녀본 적이 없는 정말 백수였습니다. 말로는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남편은 일단 일을 구할 생각이 없을 뿐더러 능력은 없는데 눈만 높아서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어졌던 저는 남편에게 구직 활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손 놓고만 있지 말고 일단 들어갈 수 있는 회사라도 들어가서 경력 먼저 쌓고 가고 싶었던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게 어때? 너도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지낼 수 없잖아. 네 나이를 생각해. 내 용돈 네가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안 그래도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나한테 너까지 왜 그래? 정 답답하면 네가 일자리를 구해주던가. 그 말에 혹했던 저는 남편의 선임이자 저의 친정 오빠에게 남편의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지겠다는 애가 그 녀석 생계까지 걱정하고 있어? 뭐 일단 네 부탁이니까 알아보기는 할 건데 만나보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바로 헤어져. 오빠가 볼 땐 최근이 그 녀석 조금 게으른 것 같아서 결혼 상대로는 아닌 것 같아. 오빠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남편의 일자리를 구해왔습니다. 그것도 대충 아무 일자리나 구해온 게 아니라 평생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일자리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비록 처음엔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계약직으로 있는 동안 일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만 따면 정규직 전환은 무조건 확정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부르시더니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재근이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너희도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요즘 아무리 결혼 정년기가 늦어졌다고 해도 결혼이라는 게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은 거니까 어서 서두르도록 해.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성미한테 프로포즈할 생각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한 마당에 결혼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성미 만나고부터 제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거 보면서 성미가 저의 귀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 먼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남편과 저는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이 저희 집에 비해서 형편이 많이 어렵긴 했지만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더 원한 결혼인 만큼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통이 크신 분이시라 본인이 능력만 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남자라는 이유로 친정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남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공서방이 회사 일 그만두고 사업하겠대요. 아빠가 저 대신 공서방 좀 말려주세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말하면 듣겠니? 원래 남자란 동물이 누구 밑에서 일하고 못 배기는 동물이다. 그래서 이 아빠도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 아니겠냐? 공서방 똑똑한 사람이니 다 생각이 있을 게다. 말릴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직장도 지 손으로 구해본 적 한 번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이냐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 말을 안 듣던 남편은 옆에서 친정아버지가 응원을 해주시는 게 꽤나 큰 힘이 됐는지 누구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 좋은 회사를 때려치우고 제 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차게 회사에서 뛰쳐나온 남편은 사업판을 벌려놓은 지 1년 만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회사에 지방령처럼 붙어 있으라고 했지. 당신 앞으로 어떡할 거야? 다시 그만한 직장 구하지는 못할 테고 또 오빠한테 도움받으면서 다른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쪽팔려서 오빠랑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 왜 사람 말을 안 들어서 되려 집안의 빚만 더 늘리냐고. 미안해. 솔직히 내가 사업 구상은 진짜 제대로 했는데 갖고 있는 자금이 모자라서 더 못 버틴 거야.
이건 내 탓 아니야, 성미야. 내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널 속상하게 했으니 사과는 할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입만 산 남편은 사과 하나는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제가 뭐라고 하지도 못할 정도로 알아서 처신을 잘했습니다. 정말 얄미운 사람이었죠. 여보, 내가 다시 일 구할 때까지 집안일 다 맡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쉬어. 아니면 장모님이랑 같이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래? 당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비록 내가 그 여행 비용은 대주지는 못하지만 당신 기분이 그렇게라도 좀 풀렸으면 좋겠어. 됐어. 그런 노력하지 마. 그런다고 지금 달라질 게 있니? 앞으로 생활비는 어떡할 거야? 당신 모아둔 돈도 다 까먹었을 텐데 어쩔 거냐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실패해도 이상하리만큼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남편은 알고 보니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집이었죠. 여보,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장인어른이면 흔쾌히 도와주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당신 다시 일 구할 때까지 엄마가 조금 도와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아빠 만나면 빨리 일 구하겠다고만 하고 다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한테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정말 잘 될 수 있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나 진짜 자금만 제대로 있으면 잘할 자신 있거든?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한 번만 말이라도 좀 해보자. 철딱선이 없는 남편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또다시 사업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 돈으로 말이죠. 당연히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들어가는 비용에 신혼집, 심지어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도 다 저희 부모님 돈으로 했는데 남편 사업까지 저희 부모님 돈으로 하는 건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사업이 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던가 아니면 당신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서 해. 왜 우리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겠다는 거야? 나 아빠한테 죄송해서 더 이상 도와달라고 못해. 당신 말을 또 왜 그렇게 서운하게 해? 장인 어른이랑 나랑은 부모 자식이나 다름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당신이 말하기 좀 그러면 내가 말해볼게. 절대 안 돼. 그러기만 해봐. 안 그래도 요즘 오빠가 하는 사업도 힘들어서 아빠가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당신까지 얹혀가게 할 순 없어. 약삭 빠른 남편은 제 앞에선 알겠다고 대답해놓고 뒤에서는 언제 또 저희 오빠와 아버지를 만났는지 결국 저희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반드시 이 사업 꼭 성공시켜서 당신이랑 장인어른한테 꼭 보답할게. 당신은 나만 믿고 기다려만 줘.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의 돈으로 큰 소리를 치며 시작했던 두 번째 사업도 보기 좋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사업이 망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남편은 기어코 세 번째 사업에도 손을 댔습니다. 아빠는 도대체 공서방 뭘 믿고 또 사업 자금을 대주신 거예요? 아빠도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아빠가 자꾸 헛바람 넣으시니까 공서방이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거잖아요. 칠전팔기라는 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운 일인 걸 내가 잘 알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너는 잔소리 그만하고 공서방 믿고 뒤에서 내조나 잘해주거라. 친정아버지의 신뢰를 두둑히 얻은 남편이 세 번째 사업은 성공을 시키려나 했는데 그것도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접고야 말았습니다. 사업을 3번이나 말아먹고 그로 인해 생긴 빚을 저희 친정집에서 다 갚아주니 그때부터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한테 설설 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미야, 우리 채근이 때문에 네가 맘고생이 많지. 요즘 네 속이 아닐 텐데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친정집 가서 푹 쉬도록 해. 그리고 너희 집으로 한우로 끓인 사골 얼려서 보냈으니까 그걸로 몸보신 해라.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10년 동안 저는 시댁에서 손 하나 까딱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저를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게 했었던 시댁 식구였죠. 그리고 남편의 사업이 3번이나 실패하고 보니 남편의 나이가 어느덧 40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니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결국 할 수 있는 건 또 사업밖에 없더군요. 이미 2번이나 남편을 도와주셨던 저희 친정아버지도 이번만큼은 마지막이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이번에도 사업 말아먹으면 나랑도 끝인 줄 알고 제대로 해. 아빠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셨어. 여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번에는 준석이랑 같이 해보려고. 당신도 알지? 그 카이스트 나온 내 친구 준석이. 내가 돈만 대주면 걔가 다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솔직히 남편의 마지막 사업도 보기 좋게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카이스트를 나올 정도로 똑똑한 친구를 데리고 시작을 해서였는지 1년도 안 돼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남편이 보기 좋게 사업을 성공시키자 저희 친정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거 봐라. 공소방도 하면 결국 해낸다고 했지. 시간이 걸리긴 해도 믿고 기다려주면 기어코 성공시킬 줄 알았다. 공소방 자료는 지금까지 우리 성미 마음고생시킨 거랑 나한테 빚진 게 많으니 열심히 해서 그거 다 갚도록 하게. 물론이죠. 제가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 장인어른 덕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성미 제가 호강시키고 장인어른한텐 아들 노릇 톡톡히 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래도 남편은 자기가 누구 덕에 잘 된 건진 알기는 잘 알아서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는 우리 가족들한테 아무리 잘해도 짜증나고 못나 보였는데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는 저희 부모님에게 아들만큼이나 잘하는 남편에게 참 고마워지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고맙다고 할 때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은 나한테 은인인데 내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못난 나 때문에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당신이 우리 부모님이 지낼 수 있는 집까지 얻어줬잖아. 당신 처음 만났을 때 철없었던 내가 너무 미안할 정도라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마님처럼 모실 테니까 호강할 각오나 하고 계셔. 사업이 잘 되고 하면 그동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저에게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도 치고 할 만한데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더 잘해주었고 마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였어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 장모님은 내가 다 책임질게.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내가 다 하고 당신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집으로 모시고만 와. 장모님 씻기는 것부터 내가 다 할 테니까. 엄마가 쓰러지셨을 때 저희 가족에게 그 누구보다 힘이 되어줬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쓰러지는 순간부터 모든 걸 본인이 나서서 책임져 주었습니다. 자식인 저와 저희 오빠보다도 더 자식 같은 순간이었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희 엄마를 들쳐안고 병원을 수십 번이나 다녀줬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시댁 식구들도 알고 있었는데 시모는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성미야, 내 눈치 볼 것 없다. 채근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게다. 사부인 그렇게 아프신데 채근이 그 녀석이 나 몰라라 했으면 내가 나서서라도 사부인 챙겼을 게다. 그러니 너는 내 눈치 보지 말고 사부인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사부인한테만 신경 쓰도록 해. 그리고 채근이 그 녀석 많이 부려먹고, 알겠지? 10년 동안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게 그렇게 보답을 받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에게 제 인생의 모든 걸 맡기기로 했어요. 한 집안의 가장답지도 않고 늘 못 믿어왔던 남편을 이제는 믿어도 될 것 같았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뭘 하든 간섭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돈을 펑펑 써제껴도 그만큼 돈을 벌어오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허구한 날 친구들이랑 골프 친다고 외박을 하고 해외로 나가도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성미야, 그러다 네 남편 바람난다? 네 남편은 안 그럴 것 같지? 남자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야. 방심하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관리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내 남편을 내가 잘 알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은 친구들의 남편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늘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한 거래처 사장과 골프를 치러 간다고 나갔던 남편은 돌아오는 길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만 것이었죠. 남편의 장례식장에 남편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던 거래처 사장이 와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 대표님한테 그날 골프 치러 가자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 제 탓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잘못도 아니고 정말 사고인걸요. 이렇게까지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이라도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사모님, 이번 일로 회사 간의 거래가 끊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 저희 회사가 공 대표님 회사 덕분에 버티고 있는지라 이번 일이 회사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 저도 저희 직원들도 밥줄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모님이 힘 좀 써주세요. 남편이 친구와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쨌든 회사 지분의 대부분은 남편에게 있었고 남편이 죽으면 그 지분은 결국 저에게 다 넘어오게 되니 거래처 사장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회사 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남편이 죽어서 정신도 없는 마당에 저에게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건 부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부사장님이랑 대화해 보세요. 저는 회사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요. 공 대표님 회사가 사모님 돈으로 차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결정권은 사모님 손에 달려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께 부탁드리는 것이니 사모님이 부사장님한테도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땐 정신이 없어서 그 거래처 사장님의 말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같은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거의 일주일을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남편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누워있을 수만 없었던 저는 남편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남편의 죽음을 서서히 받아들여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었나 휴대폰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카톡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강원도로 골프 치러 간다면서? 갔다 와서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우리가 항상 만나던 거기서 잠깐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오늘따라 자기가 너무 보고 싶네. 바로 상간녀와의 카톡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와이프한테 비가 많이 와서 못 갈 것 같다고 여기서 하루 자고 간다고 거짓말 쳐볼게. 당신 와이프가 된다고 하겠어? 거래처 사장이랑 골프 치러 갔다가 자고 온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줘? 우리 와이프 멍청한 거 알잖아. 내 말이면 철석같이 믿어서 오늘 실수로 필리핀에 왔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야. 나도
오늘은 자기 옆에서 잠들고 싶어. 남편이 어떤 여자랑 붙어먹고 있었나 싶어 상간녀의 카톡 프로필을 살폈습니다. 상간녀가 카톡에 올려놓은 사진 중 하나가 본인의 명함이었는데 명함 속에 찍힌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는 다름 아닌 남편의 거래처였습니다. 남편과 같이 골프를 치러 갔던 그 사장의 회사였죠. 남편이 죽던 날 집을 나서면서 제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장님이 거래처 중에서 나랑 제일 친한 사장님이셔. 그 사장님 사람 인품이 엄청 훌륭하시다. 솔직히 거래 자체는 우리 회사에 도움되는 거래는 아니지만 사람이 좋다 보니까 계속 알고 지내면 좋겠다 싶더라고. 나중에 그 사장님 부부랑 자리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당신도 언제 한번 같이 보자. 남편이 도움도 안 되는 거래처 사장과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나 했는데 그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나서 그런 것이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바로 그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회사에 도착을 하자 사장이 버선발로 뛰쳐나오더군요. 사모님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부사장님과는 다음 주에 뵙기로 했는데 저한테 따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회사 일 때문에 온 거 아니고요. 장하리라는 사람 좀 만나러 왔는데요. 그 직원 어딨어요? 잠깐만 좀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가자며 저를 사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장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사장님, 장하리라는 그 직원 아시죠? 그 직원 좀 불러주세요. 회사 소란스럽지 않게 여기서 그 직원이랑 조용히 대화 좀 나눌게요. 부탁드려요. 제 말에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상간녀를 사장실로 불러주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저보다는 어려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제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건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건방진 자세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그 무슨 일로 하리를 부르라고 하신 걸까요? 그 사모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이 직원 제 딸아입니다. 사장님 따님이시라고요? 하, 그럼 사장님도 따님이랑 제 남편이 불륜이나 저지르는 더러운 사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장하리 씨, 당신 입으로 말해보세요. 당신 제 남편이랑 그런 사이 맞았죠? 추궁하는 저의 말에 갑자기 상간녀는 노크하듯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기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뭔 상관이에요? 당신 남편이랑 제가 무슨 사이였든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게 구질구질하시네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모르고 지낸 거 쪽팔린 줄 알면 이렇게 찾아오지 못했을 텐데요? 상간녀는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저희 남편과의 불륜을 인정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랑 붙어 먹었던 건 사실이었군요. 그 인간은 이미 죽었어도 우리끼리 정리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쪽팔릴 게 뭐 있어요? 사람이 작정하고 속인 건데 속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기요, 그만하세요. 살아있으면 몰라도 이미 당사자가 죽고 없는데 우리끼리 뭐 어쩌자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이혼 소송 걸고 저한테 상간녀 소송이라도 거시게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따질 생각도 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오빠가 와이프 멍청하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던데 직접 보니 사실이긴 하네요. 상간녀를 만나러 오기 전에는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같이 많았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녀 앞에서 당황했던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는 제 할 말만 끝내고 사장실 밖으로 나갔고 결국 사과는 상간녀의 아버지인 거래처 사장에게만 짧게 받았습니다. 사모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애비긴 하지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은 저는 바로 남편의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했던 남편의 친구는 뭐라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준석 씨,
우리 남편 거래처 사장 딸인 장아리라는 여자랑 바람났던 거 알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준석 씨가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준석 씨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남편의 친구는 조금 당황해하는 듯 했지만 결국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본인도 그동안 말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면서 말이에요. 그 회사 사장이 다 망해가는 자기 회사랑 거래해달라고 찾아왔더라고요. 비전도 없고 저희랑 뭘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장 양반이 갑자기 자기 딸을 채근이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사장이 직접 자기 딸을 남편한테 소개해 줬다고요? 자기 딸을 팔아서라도 계약을 맺으려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채근이 그 녀석은 결국 거기에 넘어가서 그 회사랑 거래하자고 저를 쫄라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게 됐고요. 제가 말이 이 회사 설립자지 결국엔 저도 채근이한테 매달 돈 받고 사는 월급쟁이 아닙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아빠라는 작자가 불륜을 저지르라고 자신의 딸을 제 남편에게 직접 소개해 줬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죽은 남편을 되살려 또 죽일 수 없었던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준석 씨, 저희 쪽에서 먼저 그 회사랑 맺은 계약 파기하고 거래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거기서 저희 회사에 해주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그 회사를 거의 자회사처럼 끌고 가고 있는 실정이라 계약 파기하면 그 회사 바로 망할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그 회사랑 거래 끊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어차피 도움도 안 되는 회사 질질 끌고 가봐야 우리 회사만 손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성미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이 죽은 지도 얼마 안 돼서 정신 없으실 텐데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바로 그 거래처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친구와 말을 맞추고 돌아서려는 순간 남편의 친구가 저를 붙잡더니 저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최근이랑 바람난 그 여자 남편 명함이에요. 어쩌다 만나게 돼서 받은 명함인데 성미 씨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드려요. 그동안 성미 씨한테 말 못했던 게 죄송해서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남편의 친구는 저에게 상간녀 남편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도 여러모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간녀도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상간녀의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상간녀의 남편과 약속을 잡아 만났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었죠. 저랑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장인어른이 저희 본가로 제 아내인 그 여자를 데리고 오더군요. 자기 딸이라면서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 자기 딸을 저희 집에 팔려고 데리고 온 거더라고요. 저보다 저희 부친께서 아내를 더 마음에 들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인을 맺게 된 거고요. 알고 보니 거래처 사장은 필요한 걸 얻고자 할 때마다 자신의 딸을 팔아넘기는 수법을 자주 써먹은 듯 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여자도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 애비의 그 딸인 거죠. 저는 이미 저희 아내가 그쪽 남편분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서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을 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포기를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내분한테 이혼 소송 걸어주세요. 증거는 제 남편 폰에 충분히 남아 있어요. 다른 증거도 더 찾아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분 부고 소식 듣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모님을 찾아가서 진실을 말해드리고 증거를 얻어올까 하고요. 남편 잃은 상실감도 크신 분에게 그건 너무 가혹한 일 같아서 마음을 접었었는데 하늘이 저를 도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증거는 모조리 넘겨주었습니다. 증거를 찾는다고 남편의 유품을 더 뒤져보니 저 몰래 둘이서 해외여행을
5번이나 다녀오고 둘만 갈 수 있는 호텔방도 따로 잡아두었더라고요. 상간녀에게 따지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 저는 상간녀 인생의 모든 걸 부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상간녀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저를 찾아왔더군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러니까 제발 회사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저희 회사 망하면 저랑 저희 아버지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제발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그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죠. 솔직히 막말로 당신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 약과 아닌가요? 사모님, 저 어차피 남편한테 곧 이혼당할 거예요. 제 죄값은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회사만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죽은 채근 오빠 비위 다 맞추면서 겨우 살려놓은 회사예요. 제발요, 사모님. 상간녀는 일어서서 걸을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런 상간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상간녀 아버지의 회사는 보기 좋게 문을 닫았고 상간녀는 위자료를 세게 물고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간녀가 살고 있던 친정집이 상간녀 남편 쪽에서 결혼을 할 때 해줬던 집인지 그 집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를 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상간녀 친정집이 상간녀 남편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시댁이 생각났던 제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고서 찾아온 줄 알았던 시모는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성미야, 나는 채근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뜯어 말렸었다.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러다 큰 벌 받는다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뜯어 말렸는지 모른다. 내 말 안 듣고 너한테 상처 준 채근이 결국엔 큰 벌 받아서 세상을 떠났지 않냐. 그러니 죽은 채근이를 불쌍하게 봐서라도 우리한텐 죗값을 묻지 말아다오. 부탁이다. 어머님,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어머님이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죠. 제가 그 인간이랑 이 집에 얼마나 잘해줬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네가 알기 전에 내 선에서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했었다. 그래도 성미야, 너랑 나는 별 탈 없이 잘 지내왔으니 우리한텐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아다오. 채근이 대신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솔직히 시모의 말도 100%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바람 피우지 말라고 했다고는 하시지만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죽은 자식이라도 시모가 지 자식 편을 들고 감싸지 남인 제 편을 더 들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냥 그런 시댁 식구들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잘 먹고 살게 된 시댁이면서 어떻게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었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저는 어머님한테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이 집, 제 명의 집이신 거 아시죠? 3달 안에 집 비워주세요. 바람 피워서 죽은 남편의 부모를 제 명의로 된 집에 살게 해줄 만큼 제 그릇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 말했습니다. 시모는 처음엔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티시더니 결국엔 약속 날짜 일주일 전에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물론 순순히 비워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성미야, 나는 그래도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너 사실은 우리 채근이 죽어서 속 시원하지? 결국은 죽은 우리 채근이만 불쌍하게 됐다는 이 말이지. 네가 이렇게 독한 애인 줄 알았으면 채근이 죽기 전에 진작에 이혼시켜버릴 걸 그랬구나.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댁 식구들과 그렇게 인연을 끊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간녀 인생을 박살낸 건 통쾌하고 속 시원해지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남편이 죽은 지도 상간녀 가족이 야반 도주를 한 지도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차라리 남편이 살아 있었더라면 왜 바람을 피웠냐고 따져 묻고 옆에 두고 원망이라도 했을 텐데 그럴 사람도 없으니 제가 더 죽겠네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인간의 인생을 저도 똑같이 망가뜨렸지만 아직도 너무나 힘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정 식구들은 저에게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면 결국엔 잊혀지게 된다고 하던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네요.